제가 들려드릴 9번째 책은 톨스토이의 부활입니다.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 이들은 러시아 문학의 양대 산맥이죠. 톨스토이 소설은 도스토옙스키 소설보다 재미있어요. 인간적이고 스토리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개연성과 잘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는 갈등의 끝으로 사랑을 택해요. 사랑은 곧 종교죠. 당시 러시아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어서 종교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했어요. 부활이나 죄와벌에서 주인공들이 종교적 가치에 의지하고 변화의 기회로 삼던 것도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부활의 주인공을 닮았어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모든 걸 누렸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각성을 항상 했습니다. 톨스토이 소설들에는 이런 고민을 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들이 소설의 한 축을 담당합니다. 특히 안나 까리리나는 이렇게 고뇌하는 인물들의 집합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1890년대고요. 러시아가 1917년 공산화가 되었으니까 소설이 나오던 시기엔 그 조짐이 보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변질되지 않은 순수한 사회주의에 대한 지식인들의 고민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활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이야기고요. 그 차이와 그로 인한 한계는 어디서 본 듯한, 결국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회의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 120년도 훨씬 지난 지금까지 읽히고 있는 이유 아닐까 합니다. 주인공은 네올류도프와 마슬로바 두 남녀예요. 거기에 주변의 인물들이 더해져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마슬로바는 카츄샤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카츄샤는 애칭과 비칭이 섞인 정식 이름이 아니고요. 마슬로바가 어머니 성을 딴 그녀의 이름이라서 저는 마슬로바로 호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올류도프는 대지주 집안 출신으로 공작이 자기를 가진 귀족이에요. 그는 대학생 때 이모의 집에 와서 머물렀어요. 그때 거기에서 하녀이자 양녀로 있던 마슬로바를 만납니다. 마슬로바의 어머니는 종살이를 하던 여자예요. 남편이 없는데도 해마다 아이를 출산했고 출산한 아이는 바라지 않은 자식이어서 젖을 먹이지 않아 다 굶어 죽었어요. 5명의 아이가 죽고 마슬로바는 6번째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다른 형제들처럼 곧 죽을 운명이었지만 당시 어머니가 일하던 곳은 지주가 여자였던 곳이었고 그 여지주의 눈에 예쁜 갓난아기인 마슬로바가 눈에 띄었어요. 지주에게서 약간의 보조를 받았고 3살 때 어머니가 죽자 여지주는 그녀를 맡아 기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지주의 딸은 아니어서 반은 하녀로 반은 양녀로 성장했어요. 그 지주가 바로 네올류도프의 이모였습니다. 네올류도프는 이모를 보러 그곳에 들렸었고 그녀는 지주의 조카이며 부유한 대학생인 네올류도프를 짝사랑했어요. 그도 아름다운 마슬로바를 잠시 사랑하죠. 그들은 결국 잠자리를 했고 공작은 다음 날 그녀에게 100루블을 주고 떠납니다. 그는 이후 그녀를 잊었어요. 마슬로바는 그 한 번의 잠자리로 임신을 했고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18살이었어요. 그 이후로 삶은 내리막길이 되었죠. 아이를 낳아 양육원으로 보냈지만 곧 죽었고 하인으로 취직해 일을 했지만 남자들이 추근됨 때문에 오래 있지를 못하고 이 집 저 집을 전전했어요. 그녀는 돈을 모으거나 아끼는 습성을 갖지 못했고 남에게 잘 빌려주기까지 해서 원래 버는 돈도 적었지만 늘 수중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창녀가 됩니다. 창녀 생활을 한 지 8년째 되던 26살 때 영안에서 시베리아 상인의 돈을 훔치고 살해한 죄로 체포돼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녀는 누명을 쓴 거였습니다. 아무리 창녀 생활을 했어도 그녀의 심성은 살인이나 도둑질을 할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재판장에서 배심원으로 나온 네올류도프와 재회합니다. 네올류도프는 법정에서 마슬로바를 한눈에 알아봤어요. 과거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를 사랑했었고 현재 그녀의 참담한 몰락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다른 귀족들과는 좀 달랐어요. 대학 때 스페서의 사회평협록에 심취해서 토지 사유의 부당함을 깨달았어요. 대학 졸업 논문도 이것에 대해 썼고 꽤 열심히 주장했지만 사치스러운 생활이 몸에 배었고 아버지의 토지 상속을 포기할 용기는 없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젊었을 때 가졌던 신념, 야심은 다 사라져버렸죠. 그는 그저 다른 지주들처럼
원래 갖고 있던 것으로 자연스럽게 부유함을 누리며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법정에서 마슬로바를 만나고 그녀의 현재 상황이 다 자기 때문이라는 심한 자책감에 빠집니다. 그러자 그와 관계 있는 모든 것이 추악하고 타락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와 약혼 중인 공작이 딸 미씨, 그녀의 집안, 자신의 모든 주변 것들, 지금까지 누려온 화려함들이 다 더럽게 느껴졌어요. 오래전 활달하고 자유로운 청년이었을 때 갖고 있었던 앞날에 대한 희망은 찾아볼 수 없고 지금의 그는 어리석고 공허하고 목적도 없고 출구도 찾지 못하는 허점 투성이 인간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느끼는 혐오감은 바로 자신에 대한 혐오임을 알게 됩니다. 내부에 잠들어 있던 신이 그의 의식 속에서 눈을 뜨고 그는 그걸 느끼게 되었죠. 선의 힘이 마음속에 들어옴을 인식하며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선행을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그는 마슬로바를 구해내고 그녀와 결혼하기로 결심하는 것으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원망이 아직 남아있던 마슬로바는 그를 거부하지만 차츰 마음을 열고 그에게 주변 사람들을 도와줄 것을 부탁해요. 그는 마슬로바의 부탁을 받고 열심히 일을 해결합니다. 억울하게 방화 사건으로 잡혀 들어와 있던 모자를 구명했고 정치범으로 들어와 있는 여교사 베라, 여행권의 기간이 지나서 수감된 사람들을 위해 변호사를 구해주고 가족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일 등 열심히 죄수들을 도왔어요. 그런 일을 하면서 힘없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와 그것에 대한 처벌이 얼마나 비합리적인가를 알게 됩니다. 또 자신의 영지에서 소작을 하고 있는 농민들도 만났어요. 그들을 통해 비참한 농민의 생활을 보게 됩니다. 평생을 일해도 굶주려야 하는 당시 소작농들의 삶은 아무렇지도 않게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가진 자는 계속 많이 갖고 없는 자는 점점 가난해지는 구조를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는 소작농들에게 자신의 소지를 무상으로 나눠주고 소출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갖게 했고 얼마간 내야 하는 이익금은 공동 비용으로 적립하게 합니다. 앞으로도 누군가 이걸 바꾸지 못하도록 유언장까지 작성을 했어요. 그러는 동안도 네올리도프는 가끔씩은 인간적인 갈등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마슬로바에게 이쯤이면 할 만큼 한 건 아닐까? 자신이 아무것도 없이 살 수 있을까? 이 행위는 진실로 양심의 소리에 따른 것인가?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식의 갈등이 계속되었지만 결심한 대로 계속 진행합니다. 마슬로바를 위해 변호사를 구하고 재판이 다시 열리도록 노력하는 사이에 그녀는 이미 선고받은 대로 시베리아로 4년의 유형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마슬로바를 따라 시베리아로 갈 준비를 하고 황제에게 사면을 원하는 청원서를 보냈어요. 마슬로바는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나고 네올리도프는 그 행렬을 따라 함께 출발했습니다. 시베리아로 가는 길은 여러 달이 걸리는 먼 길이었어요. 가는 동안 네올리도프는 더 많은 죄수들을 알게 됩니다. 술을 밀매했다고 처벌받은 시골 안악내, 절도범 청년, 불황자, 방화범, 횡령죄로 기소된 은행가, 필요한 정보를 캐내다가 투옥된 죄 없는 리지아, 정교를 침해했다는 분리파 신도, 입헌 정치를 했다고 투옥된 구르게비치. 이런 사람들은 정의를 침해한 것도 아니고 불법 행위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관리나 부자들이 민중들로부터 긁어모은 재산을 유지해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장애가 되었다는 것뿐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소는 지주계급에 유리한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상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가 알게 된 진실은 불공평한 세상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현실의 규칙은 모순이며 신이 스스로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놓은 영구 불멸의 규칙을 규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괴로워하고 분노합니다. 그는 점점 더 많이 변하고 죄수들과 어울리며 그들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찾아가게 됩니다. 마슬로바는 그에게 더 의지하고 그를 그전의 그와는 다른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옛날 자신의 사랑에 대한 아픔에서 이제는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녀에게 영향을 준 사람 중에 마리아 파블로브라라는 여자가 있어요. 마리아는 부유한 장군이 딸로 3개의 국어를 할 만큼 지성을 갖추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귀족 생활에 혐오를 느끼고 혁명가가 되었죠. 어려서부터 식모방이나 외양간에 있는 것이 편했고 자신이 누릴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서 그걸 실천에 옮긴 여자였어요. 그녀는 정치범으로 시베리아 유형을 가는 동안
집에서 보내오는 물건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른 죄수들을 보살피며 돕는 일에 앞장을 섰어요. 마슬로바는 그녀에게 감동받고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마치 큰 배움을 익히고 나면 다른 작은 배움들이 따라오는 것처럼 그녀는 많은 걸 배우고 있었어요. 또 시몬손이라는 죄수는 마슬로바를 사랑해요. 그는 재무성 관리의 아들인데 부친의 재산을 부정한 것으로 단정하고 민중들에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할 만큼 강직한 인물이에요. 대학 졸업 후 교사가 돼서 농민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었어요. 강한 주장을 갖고 행동하면서도 겸손한 태도를 갖고 있는 시몬손에게 마슬로바는 호감을 갖고 그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네올리도프의 청혼은 과거의 죄책감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시몬손은 현재의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죠. 네올리도프는 마슬로바의 결정을 인정합니다. 때맞춰 나온 황제의 사면서를 그녀에게 전하고 서로의 행복을 기원하며 작별을 했어요. 네올리도프는 이제 마슬로바로 인해 연관되어 있었던 것들을 떠나 자신의 삶을 살아야 될 시점에 왔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장군, 검사, 형무관 등에 의해서 부패된 공기 속에 감금되어 학대받는 수백, 수천의 사람들 모습이 떠올랐어요. 총명하다고 생각하면서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는 지배자들과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머리가 복잡했어요. 그는 우연히 영국인에게서 받은 복음서를 펼치고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그걸 오랜 시간에 걸쳐 읽고 또 읽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날 밤부터 자신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느낍니다. 자신이 새로운 시작이 어떠한 결말을 가져올지는 미래가 알게 해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입니다. 책을 덮으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요. 네올리도프가 자신이 터전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도 자신이 믿고 있는 부활의 삶을 살아갈까 하는 거죠. 그가 죄수들을 돕겠다는 마음과 실천 사이에는 그가 소유한 돈과 권력이 소용되었어요. 그러므로 그가 진정한 부활의 실천을 이제 어떻게 하게 될까 하는 게 의문으로 남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하고 싶어 해요. 그건 우리 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실천의 첫 번째일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차리는 게 우선되어야 할 거예요. 저는 가끔 권력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우월감의 개연성이에요. 이건 애초에 네올리도프가 갖고 있던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갖고 있는 재산과 현재의 지위를 빼고 당신이 왜 우월한가를 질문하면 대답이 구가지 않을까 합니다. 기득권의 행포는 그걸 유지하거나 유지하니 좋더라는 경험에서 나왔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누군가를 위한다는 것, 그건 결국 자신을 위한 건데 그들은 모르거나 모른 척 하는 거죠. 이 책 부활은요. 가진 자, 못 가진 자, 그 중에서 가진 자의 각성을 언급했어요. 하지만 책을 놓으며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가지고 못 가진 것의 경계가 이제는 애매하다고 생각할 때쯤이면 등장하는 그게 아니구나는 결국 120년이 지났지만 반복되는 현실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네올리도프의 부활, 가진 자의 각성이 잠깐의 이벤트일 때 우리는 이제 실망하지는 않아요. 우리 영악함이 그걸 용납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분노의 표현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무관심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